윤서아의 아침은 언제나 완벽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인테리어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단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편 이진혁과 아들 준우를 위해 영양과 맛, 그리고 미적 감각까지 고려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성공한 건축 설계 사무소 J 아키텍츠의 대표인 남편 이진혁은 훤칠하고 다정했으며 아들 준우는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아하고 빈틈없이 관리하는 아내 윤서아. 그녀의 삶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그림이었다. 여보, 넥타이,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잖아. 서아는 현관을 나서는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다. 진혁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당신 없으면 어쩔 뻔했어. 사랑해. 그 달콤한 속삭임은 지난 10년간 한결같았다. 남편이 출근한 직후 또 다른 익숙한 행복이 찾아왔다. 그녀의 소울메이트이자 가장 친한 친구, 차유리였다. 유리는 늘 그랬듯 서아의 집에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세호아야, 나 어제 소개팅한 남자 완전 별로였어. 내 남편 반만이라도 닮은 남자는 대체 어디 있는 거니? 유리는 커피를 마시며 투덜거렸다. 그녀는 화려하고 매력적이었지만 늘 서아의 안정된 삶을 부러워했다. 서아는 그런 유리의 푸념을 들어주며 진심으로 위로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다. 그나저나 우리 진혁 씨 10주년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는 잘 돼가. 내가 뭐 도울 건 없어. 유리가 물었다. 거의 다 됐어.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만들면 돼. 우리의 10년을 담은 영상.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 거야. 서아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오후가 되자 서아는 영상 제작을 위해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은 남편의 유일한 개인 공간이자 회사의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탄생하는 성격이었다. 그녀는 옛 사진들이 담긴 외장 하드를 찾기 위해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던 그녀의 손끝에 무언가 낯선 것이 걸렸다. 서랍 뒤쪽에 숨겨진 작은 공간. 호기심에 손을 넣어보자 차가운 금속성에 물체가 잡혔다. 그녀가 꺼낸 것은 작고 낯선 스마트폰이었다. 소위 말하는 대포폰.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차가운 불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아닐 거야. 사업상 기밀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일 거야. 그녀는 애써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리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비밀번호는 너무나 간단했다. 그녀의 친구 차유리의 생일이었다. 찰칵 잠금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사진 갤러리였다.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두 사람은 친구가 아닌 명백한 연인이었다. 비밀스러운 여행지에서의 입맞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다정한 저녁 식사, 서로를 바라보는 뜨거운 눈빛, 수백 장의 사진들이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얼마나 완벽하게 기만당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메시지 로그는 더욱 끔찍했다. 둘만의 암호, 은밀한 농담,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들. 오늘 아내가 의심하는 것 같아. 네가 진짜 내 아내였으면 좋겠어. 같은 대화들은 비수처럼 서아의 심장에 박혔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서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사진 속에서 유리는 얼마 전 서아가 본 적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목걸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바로 지난주
유리가 비밀스러운 남자에게 받았다며 자랑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심지어 서아는 잠금 장치를 채우기 어렵다는 유리를 위해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어주기까지 했다. 서아야, 이 목걸이 어때 예쁘지? 응, 예쁘다. 누가 준 거야? 비밀. 요즘 나한테 푹 빠진 남자가 있거든. 그때의 대화가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스마트폰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재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집 밖의 자동차 소리도,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완벽했던 세계에 균열이 가고 산산조각 나는 굉음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닥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을 삼키자 피맛이 났다. 완벽했던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한 거짓말로 지어진 모래성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성이 남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윤서아는 차가운 서재 바닥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배신감의 충격이 너무나 거대해서 슬픔이라는 감정마저 마비시켜버린 듯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귀에서는 이명소리만 윙윙거렸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 원래 있던 서랍 뒤 비밀 공간에 다시 집어넣었다. 자신이 이곳에 들어왔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수행하는 로봇처럼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뜨거웠던 심장이 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이성이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저녁이 되어 남편 이진혁이 돌아왔다. 그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그는 거실 소파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서아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자기야,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서아는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첫 번째 연기였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오늘 파티 준비 때문에 신경을 좀 썼더니 우리 서아, 너무 무리하지 마. 진혁은 그녀를 다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서아에게는 뱀의 허물처럼 소름 끼치고 역겹게 느껴졌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곧 있을 10주년 기념 파티에 대한 기대를 늘어놓았다.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는 거짓이었고 그 모든 거짓말들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날 밤 서아는 남편의 옆에 나란히 누웠다. 그의 고른 숨소리는 그녀에게 끔찍한 고문이었다. 지난 10년의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모든 행복한 기억들은 배신이라는 도구로 오염되어 있었다. 유리가 시련의 상처를 위로해달라며 함께 떠났던 여행은 사실 진혁과 밀월 여행을 다녀온 직후였다. 그녀의 생일에 사줬던 값비싼 목걸이는 유리의 선물을 사주고 남은 죄책감의 산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욕실로 향했다. 물을 세게 틀어 소리를 감춘 채 그녀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그녀는 수건을 입에 물고 비명 없는 비명을 질렀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흔들렸지만 욕실 밖으로는 작은 신음소리 하나 새어나가지 않았다. 영혼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슬픔을 철저히 살해했다. 동이 트고 아침 해가 욕실 창문으로 스며들 때쯤 그녀의 눈물은 멈춰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어제의 윤서아가 아니었다. 슬픔에 잠긴 아내의 얼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눈빛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배신당한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때는 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던 전략가로서 그들은 그녀를 얕보았다. 아름다운 집에 사는 예쁜 인형, 남편의 성공에 기생하는 장식품. 그것이 그들이 저지를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차유리가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왔다. 그녀는 완벽하고 다정한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아야, 몸은 좀 괜찮아. 어제 안색이 안 좋던데. 파티 준비는 내가 도울게. 걱정 마. 서아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가식적인 미소가 역겨운 배신으로 보였다. 마침 거실로 나온 진혁의 팔을 유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쌌다. 전에는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던 소유욕이 가득 담긴 행동이었다. 서아는 완벽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유리야, 역시 너밖에 없다.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 속에 담긴 섬뜩한 도끼를 두 어리석은 남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서아는 펜트하우스의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만 개의 불빛들이 그녀에게는 마치 거대한 전쟁터의 지도처럼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들은 내 사랑, 내 믿음, 내 인생을 앗아갔어. 그녀는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을 향해 속삭였다. 나는 당신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당신들의 회사, 당신들의 명성, 당신들의 미래까지도 당신들이 스스로 만든 폐허 위에서 무릎 꿇고 당신들이 내게 보여주지 않았던 자비를 구걸하게 만들어주겠어. 사랑스러운 아내 윤서아는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음보다 차가운 복수의 여신이 태어났다. 그녀의 조용하고도 잔혹한 전쟁이 지금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열흘 후 이진혁과 윤서아의 결혼 10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다. 파티는 서아의 완벽한 연출 아래 재계와 문화계의 모든 명사들이 모인 화려하고 성공적인 행사로 치러졌다. 그녀는 파티의 주인공으로서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남편의 곁에 섰다. 지난 10년간 제 남편 이진혁은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꺼지지 않는 등대였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그녀는 하객들 앞에서 남편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한 떨림까지 계산된 완벽한 연기였고 많은 하객들이 눈물을 훔쳤다. 진혁과 유리는 안도감과 약간의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완전히 확신했다. 서아는 그들의 어리석은 확신을 비웃으며 복수를 위한 가장 단단한 위장막을 그렇게 완성했다. 그날 이후 서아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던지는 대신 이전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헌신적인 아내를 연기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친구라는 이름의 악마, 차유리의 삶 속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유리야, 넌 정말 대단해. 나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남편의 그림자로 사는 것보다 네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려는 모습이 훨씬 멋있어. 서아는 유리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그녀의 야망을 교묘하게 부추겼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을 한탄하는 척하며 여자에게 자신만의 힘과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다. 가끔은 외로워. 진혁 씨는 늘 회사 일에만 빠져 있거든. 어쩌면 그 사람에게 나는 잘 차려진 저녁 식사나 깨끗한 셔츠 같은 존재일지도 몰라. 이런 말들은 유리의 마음속에 있던 우월감과 욕심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자신이 진혁의 진짜 사랑이며 서아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고 믿게 되었다. 숨겨진 여자라는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품기 시작한 유리는 서아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 사람, 너한테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처럼 능력 있는 여자를 언제까지 그림자 속에 숨겨둘 순 없지. 회사 지분이라도 좀 요구해봐. 서아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며 유리의 욕망을 구체적인 목표로 바꾸어 주었다. 유리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이기 시작했다. 서아는 그렇게 진혁의 삶 속에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설치했다. 밤이 되면 서아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녀의 드레스룸 가장 안쪽에 숨겨진 작은 공간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작전실로 변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업계 최고의 두뇌를 가졌던 냉철한 기업 전략가, 본래의 윤서아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잊고 있었지만 J-아키텍처의 초기 사업 계획과 투자 유치 전략은 모두 그녀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녀는 회사의 기초와 근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아는 과거의 인맥들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사회 복귀를 위한 개인적인 리서치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금융계와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과 접촉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J-아키텍처의 재무제표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회사가 사운을 걸고 진행 중인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에 너무 많은 부채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프로젝트가 좌초된다면 회사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었다. 그녀의 정보 수집은 회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최측근인 이 사진들의 사생활까지 파고들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재무이사, 희귀병을 앓는 자식의 병원비를 감당 못해 쩔쩔매는 기획이사, 그리고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 부사장까지. 그녀는 남편의 왕국을 지탱하는 기둥들의 약점을 하나씩 손에 쥐었다. 서아의 조종은 서서히 효과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유리는 진혁에게 노골적으로 값비싼 선물을 요구하고 회사 내에서의 공식적인 직책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회사 문제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던 진혁은 그런 유리의 요구들이 점점 부담스럽고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두 불륜 남녀 사이에 달콤했던 관계에 처음으로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모든 것을 서아는 완벽한 아내의 미소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아는 자신의 작전실 벽에 붙은 거대한 차트를 바라보았다. 한쪽에는 J-아키텍처의 조직도와 재무 구조가, 다른 한쪽에는 진혁과 유리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모든 핵심 인물들의 약점과 비밀이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았다. 그녀는 차트를 보며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거미줄은 완성되었다. 이제 거미는 먹이감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와 발버둥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윤서아의 작전실. 거미줄의 중앙에서 그녀는 첫 번째 사냥감을 골랐다. 남편의 회사. J-아키텍처가 사운을 걸고 추진 중인 제주 드림팰리스.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사업이자 동시에 가장 많은 부채를 짊어진 아킬레스건이었다. 서아는 이 프로젝트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실행은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고 흔적이 없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두었던 회사의 네트워크 보안 뒷문을 이용했다. 몇 겹의 암호화된 서버와
공용 와이파이를 거쳐. 그녀는 업계의 특종을 터뜨리기로 유명한 젊은 기자에게 정보 패키지를 익명으로 전송했다. 패키지 안에는 프로젝트의 예산 분석, 초기 디자인 콘셉트, 그리고 입찰 전략의 핵심 일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안에 교묘한 미끼를 하나 심어두었다. 자신이 사생활을 조사해 두었던 도박 중독자 재무 이사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거짓 정보를 끼워 넣은 것이다. 내부의 배신자를 향한 의심의 씨앗이었다. 며칠 후 폭탄이 터졌다. J 아키텍처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였던 태산건설이 마감 직전에 기적처럼 수정된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들의 제안서는 J 아키텍처의 전략을 완벽하게 파고들며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결과는 당연히 태산건설의 승리였다. 동시에 서아가 정보를 흘린 기자의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J 아키텍처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 비리 의혹, 내부 정보 유출 정황 포착.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수천억 원의 손실과 함께 회사의 명성과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J 아키텍처의 이사회 회의실은 전쟁터와 같았다. 이진혁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누구야?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어. 대체 누구야? 이사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언성을 높였다. 서아가 심어놓은 거짓 정보는 정확하게 재무이사를 향했고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회사의 신뢰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진혁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편집증에 시달리며 고립되었다. 그날 밤 진혁은 폐잔병의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서아는 따뜻한 저녁 식사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내의 얼굴로 그를 맞았다. 여보, 얼마나 힘들어요. 다 들었어요. 그녀는 그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진혁은 그녀의 품에 안겨 배신자에 대한 분노와 회사의 위기를 토로했다. 서아는 그의 모든 말을 들어주고 진심으로 위로했다. 그리고 그녀는 날카로운 전략가의 두뇌로 가장 완벽한 조언을 건넸다. 어쩌면 이건 경쟁사가 우리 팀을 분열시키려는 함정일지도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당신은 당신의 사람들을 믿어야 해요. 그녀의 조언은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찬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본질은 그의 편집증을 더욱 심화시켜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리더로서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위한 교묘한 독이었다. 회사의 위기는 곧바로 두 불륜 남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진혁은 스트레스로 인해 유리를 만날 시간도 그녀의 투정을 받아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유리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돈이나 직책을 요구할 때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넌 그깟 돈 타령이 나와 제발 좀 철 좀 들어. 거절과 무시에 익숙하지 않았던 유리는 그의 태도에 상처받고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힘들어지자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생각했다. 사랑이라는 착각은 점차 불안과 집착으로 변질되어 갔다. 어느 늦은 밤 호텔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냉기류가 흘렀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유리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희생 지금 장난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 보여. 진혁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유리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선택해. 망해가는 당신 회사야. 아니면 나야 나한테 합당한 보상을 해줘.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말을 멈췄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진혁은 그런 그녀를 사랑이 아닌 차가운 짜증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귀찮고 성가셨다. 그들이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을
호텔 맞은편 길가에 세워진 차 안에서 한 여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윤서아였다. 그녀는 작은 망원경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관찰하며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복수는 성공적이었다. 상처는 의도했던 대로 정확하게 감염되기 시작했고 두 마리의 뱀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윤서아의 계획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남편과 싸우고 돌아와 괴로워하는 차유리를 위로하는 역할에 착수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친구의 얼굴을 하고 유리의 불안한 마음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 유리야, 내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서아는 망설이는 척하며 운을 뗐다. 진혁 씨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회사 지분 일부를 태산건설에 매각하는 걸 고려 중이래. 그런데 태산건설 회장의 딸이 오수진이잖아. 어쩌면 진혁 씨가 다시 그 여자에게 돌아갈지도 몰라. 그것은 유리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건드리는 치명적인 거짓말이었다. 서아의 말은 유리의 머릿속에서 사실이 되어 그녀를 공포와 배신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그럴 리가 없어. 진혁 씨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유리가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너도 너 자신을 지킬 보험이 필요하다는 거야. 서아가 속삭였다. 그에게 네 청춘을 다 바쳤잖아. 버림받을 순 없지. 만약 그가 너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네가 직접 내 몫을 챙겨야 해. 서아는 그렇게 유리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도록 등을 떠밀었다. 진혁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힌 유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녀는 진혁의 사무실에서 그가 회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던 차세대 스마트시티 설계 특허에 대한 정보를 엿들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J 아키텍츠의 영혼이자 심장이었다. 그녀는 그 기밀 정보를 훔쳐 태산건설에 팔아넘기기로 결심했다. 자신을 배신한 진혁에게 복수하고 동시에 막대한 돈을 챙겨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지만 모든 것은 서아의 손바닥 아니었다. 유리는 진혁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예비키를 이용해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의 컴퓨터에서 기밀 파일을 자신의 USB에 옮겨 담았다. 그녀가 몰랐던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서에 의해 원격으로 조종되는 보안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녀가 사용한 USB조차 몇 주 전 서아가 선물이라며 건넨 추적 장치가 심어진 것이었다. 유리는 태산건설과 접촉했다. 경쟁사의 심장부와 같은 정보를 공짜로 얻게 된 태산건설은 쾌재를 불렀다. 거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유리의 해외 계좌에는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고, 승리했다고 착각했다. 바로 그때 서아가 마지막 덫을 놓았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을 남편 이진혁에게 보냈다. 지난 화요일 밤 당신 사무실의 보안 영상을 확인해 보시오. 당신을 배신한 진짜 내부 고발자는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일지니. 그리고 당신의 연인 차유리의 해외 계좌를 추적해 보시오. 편집증에 시달리던 진혁은 즉시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보안 영상을 통해 자신의 연인인 유리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기밀 정보를 훔쳐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뒤이어 그녀의 계좌에서 태산건설과 연결된 거액의 자금 흐름까지 확인했다. 그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여자가 그의 등에 칼을 꽂고 회사의 숨통을 끊어버린 것이다. 분노와 배신감에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그는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지 않았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모든 이사진이 모인 앞에서 차유리를 불러냈다. 그는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에 그날 밤의 보안 영상을 재생했다. 이게 대체... 유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진혁은 이어서 그녀의 자금 거래 내역까지 공개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회사를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돈이야. 그렇지?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당신이 날 버리려고 했잖아. 유리는 울부짖으며 발악했다. 하지만 그녀의 히스테릭한 부정은 모든 이들에게 그녀가 불안정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범인이라는 인상만 심어줄 뿐이었다. 진혁은 차가운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보안팀 저 여자 당장 끌어내. 그는 이사진 앞에서 자신을 철저한 피해자로 연기했다. 가장 믿었던 이사에게 배신당하고 이제는 사랑했던 여자에게 회사의 영혼까지 약탈당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그날 저녁 윤서아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소식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 속에서 이진혁은 온갖 배신에 맞서 싸우는 비운의 경영자로, 차유리는 탐욕에 눈이 멀어 연인과 회사를 파멸시킨 희대의 악녀로 그려지고 있었다. 서아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차갑고 평온한 표정만이 흘렀다. 뱀은 마침내 자신의 꼬리를 물었다. 복수의 이막은 완벽하게 끝났다. 이제 그녀의 사냥감들은 마지막 숨통을 끊어줄 결정타를 위해 완벽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차유리의 배신이 만천해 공개된 며칠 후 제이 아키텍츠는 회생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진혁은 모든 것을 잃은 폐잔병이었다. 사랑, 우정, 동료들의 신뢰, 그리고 평생을 바친 회사까지. 그는 너덜너덜해진 영혼으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의 완벽하고 헌신적인 아내 윤서에게 매달렸다. 바로 그 점이 서아가 노린 것이었다. 여보,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요. 서아는 그의 뺨을 감싸며 성모처럼 인자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모든 것을 끝내야 해요. 이사진들을 집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차유리도 그녀의 입으로 직접 모든 것을 듣고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해요.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단단한 부부인지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진혁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아내의 말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운명의 날, 그들의 펜트하우스 거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진혁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남은 이사들은 침통한 표정이었다. 곧이어 변호사와 함께 차유리가 도착했다. 그녀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진혁이 자신을 버리기 위해 꾸민 함정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녀의 적은 진혁이었고 윤서아는 그저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서아가 우아한 안주인의 모습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상냥했다. 유리야,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우리한테, 그리고 진혁 씨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 유리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내 남편한테 물어보시지.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했던 게 누군데. 두 사람은 이사진과 서아를 앞에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사진들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의 싸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짱! 서아가 가볍게 박수를 한번 쳤다. 총성처럼 날카로운 그 소리에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상냥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경멸의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그만하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거실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그들이 예상했던 뉴스 화면이 아니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서아가 일장에서 발견했던 그 비밀 스마트폰 속의 사진들이었다. 두 사람의 미래가 담긴 수백 장의 사진과 메시지들. 진혁과 유리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진혁이 중얼거렸다. 시작은 이랬죠. 서아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오페라의 해설자처럼 말했다. 화면은 제주 드림팰리스 프로젝트의 기밀 문서로 바뀌었다. 이 정보 유출 유리가 한 게 아니에요. 재무이사가 한 것도 아니죠. 바로 저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회사의 보안망을 뚫고 어떻게 정보를 흘렸으며 어떻게 재무이사에게 누명을 씌웠는지를 냉정하게 설명했다. 이 사진들은 경악했다. 그리고 유리야, 그녀는 유리를 바라보았다. 네가 더 큰 야망을 품도록 부추긴 것도 네 미래를 위한 보험을 챙기라고 조언한 것도 나였어. 화면에는 그녀가 몰래 녹음해두었던 유리와의 대화 내용이 자막으로 흘렀다. 넌 뱀이 아니었어. 유리야, 넌 그저 내 손 위에서 춤을 춘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꼭두각시였을 뿐이야.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은 남편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당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조소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자신의 오만함과 죄책감에 눈이 멀어.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지. 당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어 천만에. 당신은 내 복수극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자신이 유리를 어떻게 자극해서 회사의 기밀을 훔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익명의 제보를 통해 진혁이 모든 것을 발견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들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한 여자가 완벽하게 설계한 복수극의 주연 배우들이었다. 진혁은 자신이 알던 아내가 사실은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유리는 자신이 연적이 아닌 친구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에 히스테릭하게 절규했다. 이 사진들은 아내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하고 회사를 파탄낸 CEO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서아는 그 모든 파괴의 풍경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무릎 꿇은 남편과 통제불능으로 울부짖는 옛 친구를 바라보았다. 동정심도 만족감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을 뿐.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네, 저예요. 지금 바로 이혼 서류 접수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마지막 연극이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잔혹한 복수의 막이 내렸다. 윤서와의 마지막 통화는 모든 것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 세상은 뒤집혔다. 차유리는 산업 스파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때는 사교계의 꽃이었지만 이제는 희대의 사기꾼이자 불륜녀로 낙인 찍혔다.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진혁의 몰락은 더욱 처참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임되었다. 서아가 제시한 불륜의 증거들과 그의 무능함으로 회사를 파탄낸 경영 실패의 책임은 그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이혼 소송은 신속하고 잔인하게 진행되었다. 서아는 위자료로 회사 J 아키텍츠의 지분 대부분과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갔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과거가 만들어낸 잿더미 속에서 빈털터리 유령이 되었다. 모든 것이 서아의 계획대로였다. 그녀는 임상병리학자처럼 냉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자신이 부서뜨린 왕국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몇 달 후 J 아키텍처의 간판이 내려지고 그 자리에는 SAN 파트너스라는 새로운 이름이 걸렸다. SA는 물론 윤서와 서 AH의 이니셜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 명패에는 CEO 윤소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새로운 대표로서 출근하는 첫날,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힘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 남아있던 직원들과 이사진들은 경애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첫 이사회에서 그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대담하고 치밀하며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인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잠자던 전략가의 귀환이었다. 그녀는 무능한 임원들을 해고하고 실력 있는 젊은 직원들을 파격적으로 승진시켰다. 그녀는 회사의 뼈대부터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사무실에 예고 없는 손님이 찾아왔다. 초라하고 망가진 모습의 이진혁이었다. 그는 그녀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원망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얼굴로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서한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연민도 없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만이 존재했다. 내 사랑을 약점이라고 착각한 건 당신이었으니까.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내 믿음 위에 당신의 왕국을 세웠어. 그러니 내가 그 기초석을 다시 가져오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었을까. 잘 가요. 이진혁 씨. 그녀는 보안팀을 호출해 그를 내보냈다. 이것으로 과거와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도 복수에 불타던 사람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윤서와 그 자신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주말 오후 서한은 아들 준우와 함께 한적한 바닷가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도 냉철한 CEO도 아니었다. 그저 한 아이의 엄마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연을 날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준우가 해맑게 물었다. 엄마, 이제 행복해. 서한은 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저 넓고 자유로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일장 이후 처음으로 진실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아들, 엄마는 이제 드디어 행복해. 그녀의 손을 떠난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아올랐다. 복수는 목적이 아니었다. 이 자유를 되찾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그녀는 타인의 파괴가 아닌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에서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찾았다. 잿더미 위에서 그녀의 진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